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나라 경제에서 금융제도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폐와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금융제도가 국민 경제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인 법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금본위 제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량에 제한되어 통화량이 결정되지만 법화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에 따라 경제의 통화량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통화신용정책, 통화정책 혹은 금융정책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금융제도와 통화량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째, 어디까지를 화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화로 인정된 지폐와 동전, 즉 현금은 화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만이 유일한 화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화폐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현금 이외에도 현실 경제에서 일반적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슈퍼도 화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수표는 개인의 요구불 예금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도 화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의 요구불 예금만이 화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 예금도 화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약간의 이자 소득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저축성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도 화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어디까지를 화폐로 볼 것인지, 더 나아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 어디까지를 화폐로 볼 것인지는 시기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제도와 통화량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통화량 지표의 차이보다는 금융제도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융제도는 통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은행이 없는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현금이 유일한 화폐일 것입니다. 가령 현금 총액이 100달러이면 통화량도 100달러일 것입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제1은행이라는 최초의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 은행은 예금만 받고 대출은 하지 않는 예금은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1은행의 T계정을 정리한 것인데 개인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화폐를 전부 예금했지만 예금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은 하지 않고 전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통화량은 이전에 현금 100달러에서 요구불 예금 100달러로 바뀌었을 뿐 은행이 없던 이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1은행의 사례는 100% 지급준비제도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은행은 부분 지급준비제도, 즉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10% 지급준비율을 적용한 경우에 제1은행의 T계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예금으로 들어온 100달러는 10%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10달러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0달러는 대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제의 통화량은 최초 예금 100달러에 대출되어 시정으로 나간 현금 90달러를 더한 190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은행은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은 제1은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으로 나간 현금이 다시 은행에 예입되고 그것이 다시 대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은행을 통한 통화가 계속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최초의 현금 100달러가 은행에 예금되어 창출할 수 있는 예금 통화량은 지급 준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10% 지급 준비율을 적용하면 1000달러의 화폐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배의 통화 창출 능력은 은행 제도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이며 현실에서는 개인들의 현금 보유 성향, 은행들의 초과 지급준비금 보유 정도 등에 따라 10배보다 적게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의 설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통화량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통화 이외에도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제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예금 통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통화량은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상대 가격의 변화를 통한 자원 배분의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 통화량은 화폐 시장의 이자율 변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생산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정책 수단인 것입니다. 가령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할 때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의 총 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과열을 완화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려 총 수요를 증가시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량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금융제도가 통화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폐와 금융제도라는 주제로 금융제도가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